KFX 사업에서 오랫동안 우리 속을 썩여온 인도네시아를 빼고 간다는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는 지난 22일 KFX에서 인도네시아를 빼고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며 환호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인리 배제란이 더욱 시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웃,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진 개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기술 빼먹고 뒤통수 쳤음. 이런 애들이랑 합작한다고 말도 안 됨. 인도네시아는 제발 버리고 가세요. 1% 기대도 가지지 않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비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미납금은 현 시점 기준으로 5,003억 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 계약서를 돌며 KFX 공동 개발에서 손을 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 향해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맞게 KFX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FX 분담금을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조코이 대통령은 방안에 KFX 사업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분담금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내겠다고 미루며 129개의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더 많은 지적 재산권을 달라고 하며 자신들에게 수출할 권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완강한 반대에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러 자극하는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이 1조 5천억 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통쾌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방사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배제에 대한 말이 나올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KFX는 CJ 1호기에 최종 조립에 착수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개발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A사 레이더도 독자 개발에 성공하여 한국형 최초 전투기는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문제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돈을 내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다면 완벽하게 배제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리랑 계약 파기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토만 하는 것보단 반드시 그런 파렴치하고 염치없는 국가와는 꼭 계약을 파기했으면 합니다. 이런 곳에 세금 쓰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한다. 1조 때문에 이 귀한 기술을 인리한테 줄 수 없다. 그냥 우리가 고통 분담하고 우리만 가진 기술로 가져가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며 하루빨리 독자 개발을 확장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KFX에 대한 중요한 부품을 국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9 자주포용 엔진에 이어 전투기 레이더용 지라갈륨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KFX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앞으로 5세대 통신 장비에도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라갈륨 반도체 세계 시장은 2019년 약 1억 4,500만 달러에서 2025년 8억 600만 달러로 약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KFX의 국산화율은 65%로 앞으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KFX는 이렇게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소중한 전투기로 인도네시아에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KFX 때문에 잠수함까지 도입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수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가 한국산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인 적국 파키스탄과 최근 국경 분쟁을 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엄청난 무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9조 원대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도 엔진 생산과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보다 지속 자막 능력과 공격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크호스는 대우 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자막 능력이 경쟁 모델과 비교가 되지 않고 자막 속도 역시 20노트로 가장 빠릅니다. 또한 한국은 100여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납품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도산 안창호급의 최대 매력은 여기에 탑재되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입니다. 인도는 이들을 패키지로 도입하면 자국에서 만드는 강력한 대중무기를 확보할 수 있기에 한국산 잠수함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잠수함 수출 외에도 최근 호주 미래형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5조 규모의 새로운 장갑차 선정 사업에 우리 기술의 장갑차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레드백 완성 시제품이 첫 공개되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레드백은 40여년간 쌓아온 하나디펜스의 기술이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라며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인도의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호주의 레드백이 최종 후보에 올라가자 이를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호주에 44조원짜리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 잠수함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내려 했습니다. 호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로비를 해서 친일 성향의 미 정치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한 첫 무기 수출이었고 엄청난 로비를 벌이며 이 사업을 주머니에 다 넣은 물건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 발표에서 선택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탈락 발표에 충격에 휩싸인 일본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호주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프랑스를 선택했다고 했지만 일본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중국이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일 뿐이다.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내던진 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이 탈락한 가장 중요한 영향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입체 시도를 반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호주에게 2차 대전을 기억하고 아시아 국가의 정서를 감안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의 입김에 잠수함 수출이 좌절되었고 첫 무기 수출 시도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은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X를 비롯하여 잠수함과 K9, 레드백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를 만들며 우리의 기술로 국방을 지켜나가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의 투입 인원을 2,000명 이상 늘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이니치 신문이 긴급히 전한 소식입니다. 일본 당국은 2017년 말 북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이지스 어셔 2기의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두 지역의 배치를 추진해왔죠. 그러나 지난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배치 중단을 결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선택한 첫 번째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엄청납니다. 일본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해상 자위대 투입 인원 증원입니다. 만약 증원이 이루어지면 일본의 해상 전투력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일본의 해상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의 해군 순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원래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중국의 해상 장악력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죠. 특히 남유럽의 해상 강국 스페인보다도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9위는 스페인과 더불어 남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입니다. 8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 2010년대에는 10위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했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6위와 5위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이죠. 두 나라는 유럽에서 해상 전투력이 최강입니다. 프랑스는 해군의 역사가 가장 길고 영국은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해군과 대립해왔죠. 4위는 일본입니다. 정말 높은 순위죠? 일본에는 해군이 없고 해상자위대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해군보다 더 전투력이 강합니다. 1, 2, 3위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3위는 러시아로 전통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탑2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순위에서 중국에게 밀렸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러시아를 추격하고 명실상부한 탑2가 되었죠. 현재 미국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 중입니다. 네, 1위는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압도적입니다. 2위와 3위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현재 어느 정도의 해상 장비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즈모급 헬기 항공모함과 우유가급 헬기 항공모함, 오미스급, 아타고급, 공급급 이지스 구축함, 아키즈키급 주니시스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량 1만 톤급 구축함과 더불어 장보고함, 울산급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해상 전력에서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역대급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창설 이후 최초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실전 투입 시점은 2030년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투입되면 해군은 약 40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항공모함 투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96년 안병태 당시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었습니다.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히 일본의 영토의 일부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죠. 김 대통령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참모총장이 항공모함을 거론한 것입니다. 10여 년 뒤 모습을 드러낼 한국의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입니다. 한간에는 7만 톤급일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대형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과 제네럴 알포드급 항공모함 1척 등 11척을 보유하고 있죠. 정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도 미국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따라갈 수 없죠. 중형 항공모함 보유국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경 항공모함 보유국은 브라질, 이탈리아, 태국입니다. 총 9개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에는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해양 분쟁 발생 지역에 투입되어 핵심적인 임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중일을 둘러싸고 각종 해양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중국과는 이어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도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도입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후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과 연합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상 영유권과 관련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우지섬에 사상 최초로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H-6J라는 중국 해군의 최신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중국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폭격기를 우지섬에 배치한 이유도 미 해군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지섬의 군사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이유죠. 우지섬은 남중국해의 피라셀 제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10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6년 이 섬을 점거했습니다. 섬에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호텔과 박물관, 병원, 은행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도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꼬리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 자위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 진출 저지,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승리를 위해서라고 뽑을 수 있겠네요. 일본에게 절대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까지 구축되면 강력한 해상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더 집요한 도발을 하겠지만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해군을 응원합니다. 닥터시사TV도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